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여성으로 현재 혼자 살고 있습니다. 저는 한 번 결혼을 했으니 끝까지 가정을 지키고 싶었는데 남편의 외도를 제 힘으로 막을 수는 없더라고요. 사랑이 식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데 제가 놔줘야지 어쩌겠어요. 하지만 남편의 외도 상대는 제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두 사람은 그게 사랑인 것처럼 착각하고 어떻게든 그 사랑을 이어가려고 했었는데 그로 인해 상처받을 사람은 한둘이 아니었기에 그 만남이 얼마나 위험한지 제가 똑똑히 알게 해주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여느 커플처럼 평범하게 만나 연애를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집안은 평범하진 않았어요. 저와 본격적으로 사귀기 시작하면서 남편은 저에게 자기 가정사에 대해 말해주고 싶은 게 있다며 말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좀 복잡할 수 있는데 간단히 말하면 남편의 집안은 재혼 가정이었어요. 시부모님이 각자 자식을 데리고 재혼을 하신 거죠. 내 동생이랑 나는 애초에 성이 달랐어. 그럼, 맞아. 내 동생은 어머니 자식이지. 그때 자기도 어렸을 텐데 안 힘들었어? 왜 아니야. 많이 힘들었지. 그런데 아버지가 많이 무섭기도 하셨고 나 때문에 아버지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못 사시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받아들였어. 남편은 이런 얘기를 하며 표정이 어두워졌는데 제가 남편이었어도 그랬겠다 싶었습니다. 암튼 남편과 시동생은 엄연히 남남이지만 그래도 형제로 지내왔고 그럭저럭 잘 지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결혼하기 전 시댁에 몇 번 인사를 갔었는데 남편과 시동생 사이에는 제 눈에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나 남편은 비슷한 수준의 서울에 있는 대학을 나왔고 남편이 저보다 좀 더 괜찮은 회사에 다니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굳이 연봉을 따지자면 저보단 남편이 돈을 좀 더 많이 벌었죠. 그런데 시동생의 스펙이 더 좋았습니다. S대를 나와 대기업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과 시동생의 차이는 서먹한 편이었지만 저와 시동생은 나름 사이가 괜찮았습니다. 제가 시댁에 처음 인사를 갔을 때부터 시동생은 저에게 아주 친절하게 대해주었거든요. 그래서 남편과 결혼하고도 시동생과 잘 지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시동생은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좋아지는 게 아니라 더 멀어졌습니다. 시댁에 무슨 행사라도 있으면 남편은 어떻게든 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뭐해, 늦겠어. 당신만 가면 안 되겠지? 당연한 소리. 아버님 생신인데 당신이 안 가는 게 말이 돼? 나 아프다고 해라, 어? 얼른 일어나. 이날은 아버님 생신이었는데 남편은 꾀병까지 부리며 이불에서 나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끌고는 시댁으로 갔습니다. 어머님은 저 힘들다고 음식하지 말고 외식을 하자고 했는데 밖에 나가면 남편보다 시동생이 더 형처럼 느껴졌어요. 당신도 좀 해. 내가 뭘? 남편은 식당에 나와서도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동생이 나서서 수저도 놓고 물도 따르고 부족한 음식은 직접 직원을 불러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누가 하든 아무 상관없는 일이었지만 남편은 자기 자리에서 말 한마디 안 하고 꽁하게 앉아 있었기 때문에 제가 다 민망했습니다. 나중에 물어보면 남편은 어색해서 그랬다고 하는데 나이가 어린 것도 아니고 부모님도 계시는데 좀 알아서 할 수 없냐고 하면 입이 쭉 나와서는 툴툴거리기만 했습니다. 벌써 계산됐다고요? 그럴 리가요. 누가 계산했어요? 저기 파란 조끼 입으신 분이요. 저는 식사 도중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다가 카운터에 들러 미리 계산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시동생이 계산을 끝낸 상태였어요.
이날 아버님 생신 때문에 외식을 한 거라 저와 남편이 밥값을 내려고 했는데 시동생이 미리 계산을 해버려서 괜히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동생을 따로 불러 현금을 주려고 했습니다. 아니에요. 처음부터 제가 내려고 했어요. 여기 비싸요. 알아요. 제가 돈을 안 버는 것도 아닌데 이 정도는 낼 수 있어요. 뭐 더 드실래요? 추가로 계산하면 되는데. 아니요. 밥값 드리려고요. 괜찮다니까요. 형이랑 형수님이 아버지 선물에 용돈에 다 준비하셨잖아요. 내년에는 저도 얻어먹을 테니까 이번엔 그냥 넘어가요. 아셨죠? 그래서 미안하긴 했지만 더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시댁에 갈 때마다 느낀 건 집안 분위기가 너무 가라앉았다는 점이었어요. 대화가 정말 없는 집이었죠. 원래 남자 형제들이 다 그렇다지만 남편과 시동생의 관계를 제가 잘 알고 있었기에 시댁에 가면 제가 말도 많이 하고 시부모님과도 잘 지내려고 노력했습니다. 특히 시동생과는 대화가 유독 더 많았는데 제가 주방에서 뭔가를 하고 있으면 따라 들어와 도울 게 없냐고 물을 정도로 참 착했어요. 없어요. 나가 계세요. 혼자 해도 충분해요. 에이, 얼른 나가세요. 내내 서 계셔서 다리 아프시잖아요. 저기 가서 안마의자에 5분이라도 누워 계세요. 이거 금방 하는데. 저 지금 고무장갑 꼈어요? 빨리요. 고마워요. 며느리가 저뿐이라서 시댁에 가면 밥을 하고 차리고 뒷정리에 설거지까지 저와 어머님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손목이 너무 약하셔서 수술까지 받으셨기에 제가 혼자 다 해야 했습니다. 남편이 도와주기는 했지만 그 전에 먼저 시동생이 나서서 상도 치워주고 설거지도 해주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시동생은 결혼할 여자가 있다며 함께 인사를 왔고 저와 남편도 시댁에 가서 만났는데 서로 너무 잘 어울리고 보기 좋았습니다. 그래서 결혼해서도 잘 살 것 같았죠. 하지만 어머님이 반대를 좀 하셨습니다. 시동생에 비해 조건이 좀 기운다는 이유였죠. 아버님은 두 사람만 좋다면 결혼하라고 하셨는데 아버님의 반대가 좀 심한 편이었어요. 아직도 누워 계시는 거야? 아까 퇴근길에 들렀는데 어머니가 안방에 누워 계시더라. 인사해도 일어나지도 않으시고. 아버님은 뭐라고 하셔? 아버지는 똑같지. 그냥 둘이 좋다는데 기분 좋게 허락하자고. 그런데 시동생은 결국 허락을 받아냈습니다. 절대 허락을 안 해주실 것처럼 하셨는데 단번에 결혼하라고 하시니 궁금해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더니 시동생은 결혼하면 이혼하는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했답니다. 아무래도 시댁이 재혼 가정이니 어머님이 시동생의 말에 더는 아무 말씀 못하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시동생의 성격상 한번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면 어떻게든 끝까지 책임질 사람이었기에 어머님이 생각을 바꾸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시동생은 무사히 결혼을 했고 시댁에 가면 며느리는 저 혼자가 아니라 동서가 있어서 뭔가 더 좋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시댁에 가면 시동생과 대화는 거의 하지 않으면서 동서와는 그래도 잘 지냈습니다. 처음엔 차라리 잘 됐다 생각했어요. 남편이 동서와도 사이가 안 좋으면 분위기가 정말 엉망이었을 텐데 그래도 노력하는 것 같아 보기 좋았죠. 평소에 시댁 모임이 있으면 잘 안 가려고 했던 남편인데 동서가 들어오고 나서는 저보다 먼저 시댁에 가자는 말까지 했습니다. 매번 가기 싫다고 징징대던 모습이 사라져서 오히려 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남편이 회사 일로 한동안 지방에 내려가야 했습니다. 얼마나? 글쎄, 지금은 한 1년 예상하는데 가봐야 알지 뭐. 갑자기 지방으로 간 직원들 보니까 눌러 앉은 직원도 있고 예상보다 빨리 서울로 복귀하는 경우도 있고. 그럼 당신도 더 빨리 올 수도 있는 거네? 그런데 장담은 못해.
그래도 기차 타면 금방이니까 무슨 일 생기면 내가 바로 올게. 그동안 한 집에서 살면서 싸우기도 많이 싸웠는데 이제 떨어져 지내게 되었으니 남편은 저더러 잘된 일 아니냐고 농담까지 했습니다. 어째 당신이 더 좋아 보인다? 아니야. 그럼 주말에 같이 가자. 그래야지. 그리고 주말에 저는 남편과 함께 지방으로 같이 갔습니다. 회사 기숙사가 따로 있어서 어떤 환경인지 궁금하기도 했고 냉장고에 반찬도 좀 넣어주려고 따라갔어요. 그런데 여럿이 같이 쓰는 공간이라 남편은 도착하자마자 투덜대기 바빴습니다. 그래도 침대는 있어서 다행이다 싶었는데 확실히 남자 직원들만 사는 공간이다 보니 뭔가 어수선하긴 하더라고요. 어떻게든 내가 빨리 서울로 가야지. 여기서 어떻게 1년을 사냐? 고생이다. 나 주말마다 올라갈 거야. 그 얘긴 지금 10번도 넘은 거 알지? 자기 나 없다고 혼자 놀러 다니고 그러면 안 된다. 왜 안 돼? 뭐? 농담이야. 내가 뭐 놀러 다니는 거 좋아해? 집순이인 거 당신도 잘 알면서. 그날 이후 저는 남편과 떨어져 지냈고 남편의 말처럼 금요일 저녁 아니면 토요일 아침에는 남편이 꼭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여보! 왔어? 그런데 옷이 이게 뭐야? 왜? 어제 세탁해 놓은 거 입고 온 건데. 냄새가 이상해. 가방 열어봐. 가지고 온 옷 전부 다 이런 거 아니야? 어머, 이거 세탁한 거 맞아? 남편 캐리어를 열었는데 남편 말로는 다 세탁한 옷이라 했지만 뭔가 냄새가 희한했습니다. 아무래도 거기 있는 직원들이 쓰는 세제가 다 달라서인지 냄새가 섞여서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말마다 남편의 옷을 챙겨오면 제일 먼저 세탁하기 바빴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저녁 때 옷을 잘 개어 가방에 넣어주고는 그렇게 또 주말복으로 살았죠. 평일에 남편이 집에 없으니 시댁에 가야 할 때면 저는 혼자 갔습니다. 시부모님과 사이가 나쁜 것도 아니고 잘 지냈기에 어려운 건 없었어요. 동서도 시댁에 오면 제 말을 잘 따라주는 편이었기에 큰 문제 없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말이면 꼭 집에 오던 남편은 그게 힘들었는지 주말 내내 저와 영상통화만 하기도 하고 아예 집에 오지 않는 날이 많았습니다. 한 번은 저더러 내려오라고 하기에 갔었는데 제가 머물 공간도 마땅치 않고 해서 당일 가장 늦은 기차를 타고 올라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뭐 서운한 건 없었습니다. 오히려 남편이 지방에 가서 여러 직원들과 기숙사 생활을 하며 지내니 더 힘들겠다 생각하며 안쓰러운 마음이 컸으니까요. 대신 시댁 모임에는 남편이 어떻게든 참석하려고 했습니다. 제사가 있는 날이었는데 마침 토요일이어서 아침 일찍부터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님, 저 왔어요. 그래 왔구나. 뭐 벌써 왔어. 천천히 와도 되는데. 그런데 벌써 시작하신 거예요? 그냥 천천히 하고 있었어. 동서는요? 뭐 오겠지. 이날 저는 어머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며 제사 음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심때가 좀 지나서 동서네가 도착했습니다. 죄송해요. 좀 늦었죠? 괜찮아요. 형님, 저도 같이 해요. 그래, 얼른 와. 그런데 아주버님은요? 이제 올 때 됐을걸? 남편은 지방에 내려간 뒤 초반엔 열심히 주말마다 집에 왔는데 오래가지 못하고 귀찮다며 자주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댁에 가야 하는 날이면 어떻게든 시간을 빼서라도 오길래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변한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사실 제사를 안 지내겠다고 해도 아무도 뭐라 할 사람이 없는데 아버님 요청대로 해주시는 거라서 남편도 당연히 가야 하는 거라고 하길래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남편은 이날 좀 늦게 시댁에 도착했는데 그래도 오랜만에 얼굴을 보니 좋았습니다. 시댁은
아버님이 술을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남편이 아버님을 닮았는지 술을 정말 잘 마셨죠. 하지만 저는 술을 한 잔만 마셔도 얼굴이 빨개지고 속이 안 좋아지는 사람이어서 남편과 연애를 할 때도 둘이 술을 마신 적은 거의 없었어요. 이날 아버님은 온 가족이 모인 게 기분이 좋으셨는지 제사를 지내고 저녁을 먹는데 술을 계속 드셨습니다. 시동생은 저와 비슷한 체질이라 술을 거의 안 마셨는데 아버님 말고 남편과 동서도 술을 엄청 마신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만 마셔야 할 것 같아서 치우려는데 아이 왜? 기분 좋은데 나 아직 멀쩡해. 네, 맞아요, 형님. 오늘 아버님 기분도 좋으신 것 같은데 이런 날이 어디 흔해요? 동서나 남편이나 주량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마시고도 정신이 멀쩡한 걸 보고 놀랄 정도였죠. 여보, 술 더 없나? 다 마셨어. 그래? 그럼 맥주 마실까? 맥주도 없어. 내가 사올게. 형, 그냥 있어. 내가 사올 테니까. 아니야, 내가 마실 건데 내가 사와야지. 금방 다녀올게. 그런데 동서도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너무 덥다며 바람도 쐴 겸 남편과 술을 사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녀오라고 하고는 저는 술상만 남겨두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동서는 잠시 뒤 양손에 한가득 맥주를 사들고 와서 취할 때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저희 집과 시댁은 거리가 멀지 않아 명절에도 잠은 꼭 집에 가서 자곤 했는데 이날은 남편이 술을 많이 마셔서 좀 취하기도 했고 남편 역시 오랜만에 시댁에서 자자고 하길래 그러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어머님이 콩나물국을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과음하신 아버님도 아침 식사를 같이 했는데 남편과 동서만 일어나질 못했습니다. 형, 아직이에요? 네. 동서도요? 대자로 뻗어서 자네요. 배고프면 일어나겠죠? 그래서 어머니, 아버님, 그리고 저와 시동생 이렇게 아침을 먹었는데 다 먹어갈 때쯤 남편과 동서가 일어났습니다. 시부모님은 식사를 마치고 거실로 가셨고 시동생도 할 일이 있다며 방에서 노트북으로 일 좀 한다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남편과 동서의 밥을 차려주려고 하는데 여보는 가서 좀 쉬어. 어제 고생 많이 했잖아. 이것만 할게. 괜찮다니까. 반찬도 먹던 거라 다시 담아야 해. 뭐 어때? 없으면 없는 대로 있는 거 그대로 먹으면 되는 거지. 남편은 그렇게 저를 주방에서 내보낸 뒤 혼자 밥도 푸고 국도 담고 했습니다. 동서는 유독 정신을 차리지 못했는데 그러다 보니 남편이 동서 밥이랑 국까지 다 퍼서는 이것저것 챙겨주더라고요. 그리고 식사 후 두 사람은 설거지까지 나란히 서서 같이 하더니 술이 안 깬다며 시댁 근처에 있는 커피숍에 가서 커피를 사오겠다고 함께 나갔습니다. 물론 시부모님과 시동생 그리고 저한테 뭘 마실 건지 메뉴까지 받아 적고는 사온다고 하고 나갔죠. 잠시 뒤 커피를 사온 두 사람은 뭐가 그렇게 신나는지 서로 싱글벙글하며 들어왔습니다. 동서, 이제 머리 안 아파? 아까 밥 먹으면서 계속 머리 아프다고 했잖아. 괜찮아요. 형님, 여기 커피요. 고마워. 어제 너무 마셔서 술 안 깰 줄 알았는데 커피 마시니까 정신이 번쩍 드네. 이날 남편은 기차를 타야 해서 좀 일찍 서둘러 시댁에서 나왔는데 동서는 부쩍 서운해했습니다. 이렇게 가시면 또 언제 봐요? 뭐 또 모이면 되죠. 그게 어렵나요? 형, 기차 시간 늦겠다. 그러네. 어머니, 아버지, 저 그럼 가볼게요. 그래, 조심히 가. 도착하면 전화 줘. 걱정되니까. 네, 그럴게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역까지 같이 갔습니다. 당신 캐리어에 있던 옷 보니까 향이 달라진 것 같더라? 그게 저번에 당신이 냄새가 이상하다고 해서 세자 바꿨어. 그래? 그런데 어디서 많이 맡아본 냄새인데. 아, 맞다.
동서 옷에서 나는 향이랑 같네. 그런가? 세제 향이 뭐 다 거기서 거기지? 재수 씨도 나랑 같은 거 쓰나? 뭐야? 당신 혹시? 왜 뭐가? 당신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왜 이렇게 당황해? 나 그냥 동서한테 세제 못 쓰냐고 물어봤냐고 하려던 건데? 당황하긴 누가. 참나. 그런데 당신 부쩍 동서랑 친해진 것 같더라? 잘 지내면 좋은 거지. 재수 씨랑 그런 말 안 하고 지낼까? 언제는 내가 경훈이랑 대화 없다고 말 좀 하라고 하더니 이제는 잘 지낸다고 뭐라고 하네? 나더러 어느 장단에 맞추라는 거야? 여보, 나 그냥 한 말인데 왜 이렇게 나를 세워? 몰라. 먼저 들어가. 곧 열차 들어오니까 혼자 있다 탈게. 사실 별 생각 없이 동서 얘기를 꺼낸 거였는데 남편은 당황한 얼굴을 하며 제 앞에서 저리 말을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평소처럼 똑같이 지냈습니다. 남편은 피곤하다며 매주마다 집에 오진 않았는데 그래도 한 주 걸러오거나 전화통화는 거의 매일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안 오면 제가 반찬을 싸들고 내려가면 되었기에 남편에게 서운할 일도 사실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머님이 우시면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왜 오세요? 네? 어떡하냐. 우리 경은이가 지금 수술실에 들어갔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옆에 계시던 아버님이 전화를 받으시더니 자초지정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시동생이 출장을 가던 중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났다고 했습니다. 사고가 크게 나서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어 수술을 받는 중이라고 했는데 시동생이 크게 다치기도 했고 인근 병원에서 수술을 거부하는 바람에 몇 군데 돌다가 뒤늦게 수술실에 들어간 거라 걱정이 크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연락을 받은 뒤 바로 회사에 연차를 내고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남편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고요. 남편은 회사 일 때문에 바로 올라오지는 못한다고 했는데 가족들이 사정을 다 알고 있으니 일을 마치는 대로 천천히 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병원에 도착했는데 이미 시동생은 수술이 끝난 뒤였고 중환자실에 있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은 병원 1층에 앉아 계셨고 바로 여쭤보니 지금 수술 끝나고 중환자실에 있다. 네? 수술은 잘 끝난 거 맞대요? 의식은요? 아버님은 그저 고개만 저으실 뿐 더는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올라가 봤자 면회 시간이 따로 있기 때문에 저는 시동생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시동생의 곁은 동서가 지키고 있었는데 궁금한 게 많았지만 그저 상황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이번 일로 어머님은 식사도 제대로 못 드시고 누워만 계셨습니다. 병원에 가도 중환자실에 다 들어갈 수 없었기에 저희는 그저 기다려야만 했는데요. 저는 퇴근하고 시댁에 들러 어머님 아버님 식사를 챙겼습니다. 좀 드셔보세요. 어머님 좋아하시는 초밥 사왔어요. 그래, 잘했다. 여보, 좀 먹어봐요. 우리 아들은 병원에 저리 누워있는데 내가 어찌 밥을 먹어요. 차라리 내가 누워있어야 하는데. 어머님,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조금이라도 드세요. 네? 서방님 곧 깨어날 거니까 기운 내시고요. 정말 그렇겠지? 우리 경훈이 일어나겠지? 당연하죠. 그러니까 얼른 드세요. 나중에 일반 병실로 옮기게 되면 어머님 면회도 자주 가셔야 하는데 계속 이렇게 안 드시면 기운 없어서 면회도 못 가신다고요. 그래, 알았다. 다행히 어머님은 제 말에 식사를 조금씩 하셨습니다. 시동생은 여전히 중환자실에 있었는데 치료를 받는 동안 보호자 입실도 허용되지 않다 보니 동서는 병원에서 대기를 해야 했어요. 시동생이 여전히 의식이 없는 상태라서 병원에서는 언제 보호자를 찾을지 몰라
동서는 바로 돌아오더라도 매일같이 병원에 간다고 했습니다. 시모는 이런 동서를 보고 고생한다며 반찬을 해서는 저한테 대신 전해주라고 하셨습니다. 큰애야, 미안하다. 너도 바쁠 텐데.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도 어머니 며느리인데 당연히 해야죠. 고맙다. 이거는 너 먹으라고 한 거니까 가져가서 냉장고에 넣고 이건 둘째 갖다 줘. 병원 가면 밥도 매번 사 먹어야 할 텐데 도시락 직접 산 거니까 먹으라고 해라. 네, 걱정 마세요. 제가 전달 잘할게요. 그래서 이날 저는 동서를 만나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아직은 옆에서 병간호를 직접 하지 않아도 되었지만 그래도 매일 병원을 가는 게 보통 일은 아니고 동서가 현재 어떤 심정일지 상상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힘든 상황이라는 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서 뭐든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로비에서 동서를 만났는데 생각보다 동서는 밝은 모습이었습니다. 동서! 형님 오셨어요? 뭐하러 오세요, 힘들게. 이거 받아. 어머님이 도시락 싸신 거야. 아, 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심부름 하지 마세요. 어? 저 사실 어머님 음식 입에 안 맞거든요. 그래도 성의를 봐서 먹어. 네, 뭐 그럴게요. 서방님은 좀 어때? 저도 잘 몰라요. 저번에 한번 들어가서 봤는데 의식이 없으니 제가 옆에 있는 것도 모르더라고요. 처음에는 보호자 상주가 필요 없다더니 이제는 대기하라고 하네요. 아, 이것도 못할 짓이네요. 뭐? 아니요. 힘들다고요. 그런데 동서는 말은 힘들다고 했지만 얼굴은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기 남편이 생사를 오가는데 그저 귀찮다는 표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좀 이상하긴 했는데 어머님 심부름도 했고 화장실만 잠깐 들렀다가 갈 생각이었어요. 그렇게 볼일을 보고 나와서는 동서한테 그만 가보겠다고 말하려는데 기둥 뒤쪽에서 누군가와 한참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뒤에 서 있는데도 동서는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누군가와 통화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통화 내용이 좀 듣기가 그렇더라고요. 힘들긴. 괜찮아? 심심할 것도 없다니까. 여기 와서 종일 핸드폰만 하는 거지 뭐. 아참, 내가 알아보니까 10억이래. 10억 나온대. 그래, 장난 아니지. 이게 웬 떡이냐고. 완전 땡 잡았어? 보험금 10억이 나오다니. 알았어. 조금만 기다려. 금방 갈게. 저는 뒤에서 동서가 말하는 걸 듣고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10억이라는 돈 얘기는 지금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시동생의 보험금이었습니다. 보험 처리가 필요하니 돈 얘기야 할 수는 있는 건데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10억이라는 큰 돈은 사망해야 나오는 돈이었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웃으면서 말하는 동서를 보고 온몸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저는 급히 다시 화장실 쪽으로 갔다가 나와서는 동서가 통화하는 걸 전혀 못 들은 척하며 그만 가보겠다고 말하려는데 동서! 나 이제 그만. 형님, 저도 이제 가보려고요. 벌써? 되게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보통 이 시간까지 연락 없으면 아무 일 없는 거더라고요. 괜찮아요. 그리고 혹시 전화 오면 택시 타고 오면 되고요. 그런데 무슨 약속이라도 있어? 네? 네, 누구 좀 만나려고요. 그래, 알았어. 그럼 가봐. 네, 형님도 조심히 가세요. 그렇게 동서는 가방을 챙기더니 먼저 나갔는데 병원 앞에서 택시를 호출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급하게 차를 빼서는 동서가 탄 택시를 쫓아갔어요. 사실 누구를 만나든 제가 상관할 바 없는 일이었는데 방금 전 동서가 서방님의 보험금 얘기를 한 것도 이상했고 또 통화한 사람이 누군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냥 친구는 아닌 것 같았거든요.
보통 남편이 사고를 당해 의식도 없이 누워있다면 어떤 아내가 저리 싱글벙글하며 있겠어요? 그것 자체가 이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체 누구를 만나러 가는 건가 싶어 뒤를 쫓았는데 동서가 택시에서 내리는 곳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키가 큰 남자였는데 동서는 그 남자와 만나자마자 손부터 잡았습니다. 누가 보면 연인 사이로 볼 정도로 사이가 애틋해 보였는데 남자는 모자를 눌러 쓰고 있어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저는 누군지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그 남자는 바로 제 남편이었어요. 병원에서 의식도 없이 누워있는 자기 남편을 두고 바람난 것도 기가 막힐 노릇이었는데 그 상대가 제 남편이라니 이건 무슨 막장 드라마도 아니고 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이날 저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다정하게 카페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는 눈이 뒤집혀 당장 쫓아 들어갈 뻔했습니다. 하지만 겨우 마음을 다잡고 길 건너에 주차를 했습니다. 두 사람이 들어간 카페는 통창으로 되어 있었는데 2층으로 올라가더니 창가 쪽 자리에 마주보고 앉아 웃으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디야? 나 회사지. 일하고 있는데 왜? 그런데 음악 소리가 들리는 것 같네? 무슨 소리야? 나 바빠. 이따 전화할게. 남편은 그렇게 급하게 제 전화를 끊었는데 두 사람은 여전히 웃으면서 서로를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이날 제가 받은 충격은 정말 너무나도 컸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이 사실을 시부모님께서 아셨을 때 얼마나 큰 충격을 받으실까 싶더라고요. 거기다 서방님이 나중에 의식이 돌아와 이걸 알게 된다면 그때 일은 상상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시동생은 저와 평소 너무나도 잘 지냈고 대화도 잘 통했기에 이번 사고가 너무 가슴이 아팠는데 동서가 바람까지 피우고 있으니 더 짠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꼭 시동생이 아니더라도 저는 제 남편이 저러고 다니는 것을 절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 저는 두 사람이 대체 언제부터 그런 사이가 됐는지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알기 위해 무작정 남편을 만나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남편은 원래 회사 기숙사에서 다른 직원들과 같이 생활했는데 단체 생활이 불편하다고 해서 얼마 뒤 회사 근처에 작은 평수에 원룸을 하나 얻었습니다. 혼자 살면서 저는 더 자주 남편을 챙기며 살았고 주말에 남편이 오지 않으면 제가 내려가곤 했기에 남편의 외도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보통 제가 남편을 보러 가는 날은 금요일 퇴근 후나 토요일 오전이었는데 이날은 평일이라 회사에 연차를 쓰고 남편에게 말도 없이 찾아갔습니다. 현관 비번도 알고 있었기에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남편은 회사에 있을 시간이라 빈집이었어요. 그런데 집이 너무나도 깔끔했습니다. 마치 누가 살림을 대신 해주는 것처럼 보였죠. 그리고 이날 저는 어떻게 증거를 찾아내야 하는지 막막했는데 너무나도 쉽게 증거를 모을 수 있었어요. 남편이 평소 쓰던 노트북이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었는데 열어보니 톡이 로그인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이거다 싶었죠. 그래서 저는 고민할 것도 없이 바로 메시지부터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동안 동서와 남편의 관계에 대해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시동생의 연락처를 알고 있듯이 남편도 동서의 연락처를 알고 있는 것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동서가 먼저 남편에게 메시지를 보냈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은 동서에게 별다른 감정이 없는 듯 보였으나 이날 이후로 동서가 남편에게 거의 매일 톡을 보냈습니다. 내용은 별거 없었어요. 아주버님, 아침은 드셨어요? 네, 그럼요.
지영 씨가 아침은 꼭 챙겨주거든요. 네. 그럼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세요. 거의 이런 식의 내용이었습니다. 주고받은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 건 두 사람이 단둘이 술을 마신 날 이후였습니다. 저도 이건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남편이 지방에서 한동안 일을 해야 한다고 했을 때 우울하다며 남편이 먼저 동서에게 연락을 했더라고요. 메시지를 보낸 시간을 보니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는데 이날 저는 남편이 부서 사람들하고 회식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식을 한 건 맞았습니다. 다만 부서 사람들과 간단히 식사만 하고 헤어졌고 2차는 동서를 만난 거였죠. 동서 주량이 남편과 비슷한 건 결혼 초부터 알고 있었는데 이날 두 사람은 새벽까지 술을 마셨더라고요. 그리고 이날 이후 남편은 동서에게 연락을 먼저 하는 건 물론 더 많이 했고 메시지의 내용도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동서는 남편이 집을 따로 얻게 되면서 가끔 집에 들러 둘이 시간을 보낸 것도 메시지를 통해 알 수 있었는데요. 제가 더 충격을 받았던 건 사진과 영상이었습니다. 이미 서로 주고받은 내용만으로도 두 사람의 관계를 짐작할 수 있었는데 영원히 들키지 않을 줄 알았는지 두 사람은 만나기만 하면 서로 사진을 찍고 영상도 찍어서는 주고받고 했습니다. 저는 이날 남편을 보고 갈까 하다가 퇴근 시간이 되기 전에 부랴부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됐습니다. 시동생은 저렇게 병원에 누워있는데 이 상황에 다 폭로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때를 기다려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머님은 가뜩이나 심장까지 약하셔서 시동생이 사고를 당했다고 했을 때 기절도 한 번 하셨던지라 아직은 때가 아니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증거도 뭔가 충분하지 않았고요. 제가 이 사실을 모르는 줄 알고 있던 남편과 동서는 계속해서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이날 이후 몇 번이나 더 남편 몰래 집으로 찾아가 노트북에서 두 사람이 나눈 대화 내용을 계속 확인했거든요. 저도 회사를 다녀야 했기에 이게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이건 절대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일이었기에 힘들어도 했어요. 그리고 어머님 식사 때문에 시댁에 갔다가 놀라운 사실도 하나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저 왔어요. 그래. 안 와도 된다니까. 요즘 식사는 하세요? 잘 먹고 있어. 안 그래도 방금 둘째 다녀갔다. 동서가요? 내가 우리 경훈이 상태가 어떤지 궁금해서 오라고 불렀거든. 그런데 벌써 갔어요? 병원에서 호출이 와서 급하게 나갔어. 그런데 다시 올 거다. 네? 너무 급하게 나가서 핸드폰을 현관 바닥에 두고 나갔더라고. 어머님, 저랑 병원 가실래요? 응? 가도 돼? 가도 얼굴 못 볼 텐데. 서방님 어떤지 궁금하시잖아요. 당연하지. 얼른 옷 입고 나오세요. 저는 이날 어머님을 모시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도착 후 대기실로 갔더니 동서가 있었는데 제가 어머님과 같이 오니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두 분 같이 오세요? 시댁에 갔다가 동서에게 듣고 어머님 모시고 왔어. 우리 경훈이 어떻다고 하니 차도가 있대? 호출한 건 이번이 처음이었잖아. 내가 궁금해서 참을 수가 있었어야지. 참, 여기 네 핸드폰 가지고 왔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차도가 있는 건 아니고 갑자기 발작이 와서 호출한 거였어요. 아, 아니, 우리 경훈이 지금 어떠냐? 똑같아요. 그동안 병원에서는 아무 차도가 없어서 부정적인 얘기만 했는데 동서가 급히 병원으로 가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갔더니 역시나 달라진 건 없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어머님은 눈물까지 흘리셨는데 동서는 전혀 슬픈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유를 알고 있었죠. 암튼 이날 집에 가기 전
담당 의사 선생님을 만나 잠깐이긴 했지만 시동생의 상태에 대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직은 뭐라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습니다. 위험한 고비를 넘기긴 했는데 의식이 돌아오는 게 중요해요. 일단 좀 더 지켜봅시다. 네, 잘 좀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동서는 애써 웃어 보이며 저와 어머님을 배웅했어요. 그런데 며칠 뒤 남편이 연락도 없이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혼 얘기를 꺼냈습니다. 뭐라고? 뭘 하자고? 이혼하자고. 왜? 여자 생겼니? 남편은 사랑이 식은 것 같다고 했어요. 이유가 참 기가 막혔죠. 저는 이 자리에서 동서 얘기를 꺼내려다가 꾹 참았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게 나랑 이혼하는 거야? 당연히 저도 남편과 이혼할 생각이었지만 쉽게 도장을 찍어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시간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 사이 저는 몇 번 더 남편의 집에 가서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확인했어요. 최근 둘이 나눈 메시지를 보았는데 정말 악마 같았습니다. 자기 남편은 생사를 오가는데 저리 좋을까 싶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뒤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고는 급히 병원으로 갔는데 시동생이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저 누군지 알겠어요? 말하기 힘들면 눈만 깜빡여도 돼요. 세상에, 나 알아보는구나. 어떡해. 병원에서는 자가호흡도 가능한 상태이고 의식도 돌아왔으니 곧 일반 병실로 옮기자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시부모님께 알렸어요. 하지만 동서와 남편은 둘 다 핸드폰이 꺼져 있어서 알릴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저녁 늦은 시간까지 병원 대기실에 앉아 있었는데 동서와 남편에게 연락이 온 건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병원으로 온다길래 저는 시댁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는 잠시 집에 다녀온다고 하고 저도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우리 경훈이가 정말 정신이 돌아왔어? 네, 제가 확인했어요. 며칠 내로 일반 병실로 옮긴다고 하니까 걱정 마세요.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내가 지금 가도 우리 경훈이는 못 보는 거지? 네, 며칠만 기다려 보세요. 그런데 시댁에 한참이 있어도 두 사람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안 오지? 누가 오냐? 동서가 오기로 했거든요. 민준 씨도 불렀고요. 저 잠깐 나갔다 올게요. 저는 이미 도착하고도 남을 시간이라 밖에 나가봤는데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지하 주차장과 연결된 입구에서 두 사람이 같이 나오는 게 보였습니다. 시댁은 오래된 아파트라 지하 주차장에서 계단으로 걸어 올라와야 했어요. 암튼 거리가 좀 있었고 해가 지고 저녁 시간이라 남편은 저를 보지 못했는데 두 사람은 시댁 아파트까지 와서 여전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이 와중에도 정신 못 차리고 여전히 저러고 있으니 정말 답이 없다 싶었어요. 급하게 저는 먼저 시댁으로 올라갔고 몇 분 뒤 두 사람이 시댁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니, 어째 같이 들어와? 앞에서 우연히 만났어요. 네, 어머님. 입구에서 딱 마주쳐가지고. 그런데 동서는 어제 왜 그렇게 연락이 안 됐어? 그게... 맞다. 제가 몸살이 났는데 약 먹고 잠이 들었어요. 깨보니까 배터리도 나갔더라고요. 아유, 우리 둘째가 몸살이 날만도 하지. 그간 병원에서 지내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 아니에요. 다 제가 할 일인데요. 앞으로 우리 경은이 병수발 들어야 할 텐데 내가 너가 해달라는 건 다 해주마. 재산 달라면 이깟 돈도 다 주마. 이날 동서는 어머님을 끌어안고는 엉엉 울었습니다. 딱 봐도 가짜 울음이었죠. 하지만 어머님은 동서에게 고맙다고 하셨는데 남편 역시 그 옆에서 같이 부둥켜 안고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으면서 우는 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는 들어줄 수 없었습니다. 정말 못 들어주겠다. 동서! 연기를 했으면 벌써 대상 받고도 남았겠어. 네?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건 네가 더 잘 알잖아. 어디 뻔뻔하게 끝까지 거짓말이야? 당신 왜 그래? 둘이 우연히 만났다고? 뭐? 아까 보니 주차장에서 나란히 손잡고 나오던데? 주차장에서 우연히 만난 거야? 당신 차도 없잖아. 당신 차 내가 타고 다니는데. 그럼 연락두절이었던 어제부터 쭉 동서랑 같이 있다가 오는 건가? 아니, 큰애야. 너 무슨 말이 그러냐? 어머님, 좀 이상하지 않아요? 동서랑 남편한테 똑같이 술 냄새가 나잖아요. 이날 남편은 전날 회식을 해서 그렇다고 했고, 동서는 혼자 우울해서 술 마시고 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거짓말이었어요. 남편 전화가 꺼져 있어서 회사로 전화를 걸었는데 남편은 연차를 써서 출근 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했죠. 제가 두 사람을 이상하게 몰자 시모는 가족끼리 뭐 하는 거냐고 고함을 치셨지만 저는 이내 두 사람이 어떤 사이인지 바로 폭로해 버렸습니다. 야, 너 왜 그래? 내가 재수 씨랑 무슨 사이라고? 그렇게 떳떳하면 동서 차에 가서 블랙박스 가져와서 확인해 볼까? 둘이 같이 타고 왔는지 아닌지? 형님, 진짜 왜 그래요? 사람을 몰려보고. 그 자리에 있던 시댁 식구들은 다 저를 이상한 사람 보듯 했는데 그동안 제가 모은 증거를 꺼내서 보여줬습니다. 어머님, 병원의 보호자는 동서로 되어 있는데 서방님이 의식이 돌아온 걸 어떻게 제가 먼저 알고 병원에 가서 서방님을 만나고 왔겠어요? 그거야. 제가 어제 아파서 전화를 못 받았으니까. 그래, 맞아. 병원에서 동서한테 전화를 엄청 했다더라. 그런데 안 받으니까 나한테 한 거야. 그런데 내 연락처를 병원에서 어떻게 알았는지 안 궁금해? 동서 네가 하도 자리에 있지 않고 전화하면 멀리 있다고 하니까 저번에 간호사 선생님이 나한테 그러더라. 보호자분 자리에 좀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내 연락처 남기고 갈 테니 급한 일 있으면 전화 달라고 했어. 어머님, 동서가 툭하면 자리 비우고 어디 갔을까요? 그거야 뭐 씻으러 갔거나 볼 일 있어서 집에 갔겠지. 아니요. 제 남편 만나러 갔어요. 뭐? 이날 시모와 시부는 제가 꺼낸 사진과 메시지를 프린트한 내용을 보고는 크게 놀라셨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남편과 동서가 서로 눈 맞은 사실에 어머님은 정말 크게 분노하셨어요. 거기다 동서가 시동생이 혹시라도 잘못되면 나온다는 보험금 10억에 대해 욕심내고 있었다는 것도 알려지자 시댁은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너 이 자식, 이게 지금 무슨 짓이야? 어? 아버지, 일단 놓고 말씀하세요. 네? 정신 나간 놈 같으니라고. 넌 내 자식 아니다. 당장 나가! 이날 두 사람의 관계가 밝혀지자 시부가 남편의 멱살을 잡았고 동서는 도망치려 했습니다. 그래, 나 같아도 쪽팔려서 여긴 더 못 있지. 그런데 갈 곳은 있어? 아, 친정 가려고? 기다려. 친정 부모님도 이 사실 곧 알게 되실 거니까. 형님, 잘못했어요. 네, 다신 안 그럴게요. 안 만날게요. 글쎄, 서방님이 과연 용서해 줄까? 아참, 그리고 내가 한 가지 말 안 한 게 있는데 저는 이날 한 가지 중요한 사실도 말했습니다. 제가 두 사람의 관계를 알고 뒷조사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었는데 시동생이 세상을 떠나면 보험금을 받아 동서와 남편은 새 출발을 하려고 했습니다. 남편이 사는 집에 가서 노트북으로 확인한 내용이었는데 동서는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 시댁에 동서가 폰을 두고 간 날 제가 어머님을 모시고 병원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날 어머님이 준비를 하는 동안 제가 그 사이 동서의 폰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동서는 남편과 새 출발이 아니라 보험금만 가지고 튈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래서 이 내용을 그대로 시댁에서 다 말했습니다. 이 말에 남편은 동서의 이름까지 부르며 갑자기 화를 냈습니다. 야, 박은지, 너 뭐야? 그거 사실이야?
동서는 끝까지 입을 꼭 다물고 있었는데 남편은 아버님에게 멱살까지 잡힌 상황에서 동서를 향해 있는 욕 없는 욕을 다 했습니다. 여보, 지영아, 나 속은 거야. 뭐? 재수씨, 아니, 쟤한테 나 속은 거라고. 말이 되는 소리래. 그리고 당신이 나한테 요구한 대로 이혼하자. 뭐? 아니,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이혼? 네가 뭘 잘했다고 이혼을 요구해? 아버님, 민주 씨가 얼마 전에 저한테 이혼을 하자고 했습니다. 아니요, 아버지. 제가 그때 잠깐 돌았었나 봐요. 지영아, 그거 다시 생각해보자. 어? 왜? 서방님이 곧 깨어날 것 같으니 나랑 이혼하면 안 될 것 같아? 아니, 그게 아니라. 이날 남편은 아버님에게 많이 맞았고 동서는 도망치듯 나갔습니다. 며칠 뒤 시동생은 몸 상태가 좋아져서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면회는 한 명씩 가능했기에 시부모님과 저 이렇게 돌아가면서 면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상간녀에게는 상간녀 소송을 걸었습니다. 동서는 계획이 틀어지니 어떻게든 용서를 구하려 했지만 시모는 절대 안 된다며 거절하셨어요. 저 역시 두 사람을 절대 용서할 수 없었기에 끝까지 소송을 해서 남편과는 이혼하고 판결문까지 받아냈습니다. 더는 병원에 갈 이유가 없어졌지만 그래도 시동생과 사이가 좋았었기에 궁금해서 면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많이 회복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두 사람의 얘기를 전해 들었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어머님은 시동생이 충격을 받을 것 같아 이제야 말씀을 하신 거였는데 시동생은 이혼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는 묻지 않았어요. 빨리 좋아져서 퇴원하길 바란다는 말을 남기고 돌아왔습니다. 전 남편은 저와 이혼을 하고도 저를 여러 번 찾아왔었습니다. 서울로 다시 복귀했다며 용서해달라고 빌기까지 했죠. 사랑이 식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싶다며? 그거 다 헛소리였어. 어디 가서 말도 못해? 어디 바람 피울 사람이 없어서 동서랑. 아니, 재수씨, 아니, 뭐라고 해야지? 암튼 그 여자 이혼당하고 우리 집에 완전히 나갈 거야. 야, 네 앞가림이나 해. 난 잘하고 있어. 그래? 아버님이 너 호적에서 파버린다고 하시던데? 뭐? 가서 잘 알아봐. 그리고 이렇게 빌어도 소용없어. 난 너 같은 인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으니까. 가서 네 새로운 사랑이나 찾으러 가봐. 들리는 얘기로는 전 남편은 정말 아버님이 내쳤다고 해서 전 시댁에 발도 못 붙인다고 했고 전 동서 역시 이혼당하고 재산분할도 못 받고 쫓겨났다고 했습니다. 전 동서의 친정에서도 집안 망신이라며 오지 말라고 했다는데 둘이 만나면 참 잘 어울리겠다 싶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외롭거나 슬프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 이 생활이 너무 좋습니다. 제 인생에 더 집중하며 살고 있고 제 결혼 생활은 그야말로 엉망 그 자체였지만 두 사람이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되었으니까요. 앞으로도 저는 혼자 씩씩하게 잘 살아갈 겁니다. 제 인생 응원 많이 해주시고 제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